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리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리따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아유, 저야 뭐 눈병 걸리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진짜 힘들어요. 예. 고생 자, 많으십니다. 오늘 리따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안 오실까봐 좀 많이 무서워했고 마음이 또 졸여졌었는데 이렇게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귀신 쪽의 이야기일지 현실 공포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귀신 쪽에 더 가까운 이야기일 것 같고요. 오, 예. 네, 저번에 시참을 했었던 연수와 레모니 사연의 연장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리따예요. 이번 이야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시참 때 얘기했었던 연수하고 레모니 사이의 연장편이고요. 저번 얘기를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요약을 하자면 제 직장 동료 중에 연수라는 친구가 있고 네. 연수는 제 한국인 직장 동료면서도 영안이 있는 친구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것하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가지고 사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외에서 공항 서비스 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몬이라는 친구는 저하고 연수가 같이 일을 하는 현지 조업팀에 있는 20대 초반의 여직원이고 레몬이라는 친구가 온라인에서 만났던 한국인 남자친구가 만나보기도 전에 젊은 나이에 병사하게 되고 그 남자친구의 엄마의 어떤 계략으로 이 레몬이라는 친구가 한국에 갔다가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죽은 남자친구하고 사혼제 같은 걸 치르게 되면서 레몬이 옆에 남자친구의 귀신이 붙게 되고 또 연수가 그거를 보게 되고 레몬이 꿈에 그 죽은 남자친구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장기 휴직 상태라서 레모니를 최근에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연수한테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얘기를 되게 길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때 듣게 된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레모니가 그새 좀 괴로운 시간들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연수 말로는 레몬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대요. 핏기도 없고 마르기도 마른 건데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무단결근도 몇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회사 측의 경고를 받게 됐는데 그래도 그동안 되게 좋게 평가를 받던 직원이라서 회사 측의 권유로 건강상 사유로 휴직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연수는 레모니 일에 대해서 저한테나 레모니한테나 되게 차갑게 말을 하기는 했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 걱정을 했대요. 지금까지 이런 일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본인도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더라고요. 네, 여전히 연수한테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보이고 들릴 뿐이지. 그래도 이 얘기를 제가 또 알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고민 상담차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저는 처음부터 레모니를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도와주지는 못해도 적어도 좀 알려줘야 된다. 왜냐면 너무 또 맑고 착한 아이였는데 솔직히 딱히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는 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이거는 너무 제 주관적인 시각이고 저는 어쨌든 그런 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을 한 거고 연수 입장에서는 또 평생을 지켜오던 그런 철칙을 무너뜨리는 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했었어요. 네, 사실 연수가 속으로는 그렇게 걱정을 했을지언정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자기는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상당히 좀 강력하게 말을 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좀 물어봤어요. 일단 그 레모니의 자칭 그 죽은 남자친구라는 귀신이 너무 못 되쳐먹은 귀신인 게 좀 치가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귀신이 연수한테 말을 하기를 자기도 레모니를 너무 사랑하니 많이 입을 좀 털더니만 내 레모니를 너무 못살게 군다고 하는 거예요.
연수는 레몬이랑 업무 시간에만 만나기도 하고 사실 뭐 하루에 9시간 근무를 한다고 치면 그중에 레몬이랑 같이 있는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5시간에도 여러 번 목격을 했대요. 레몬이를 괴롭히는 순간을. 좀 편한 설명을 위해서 레몬이의 죽은 남자친구 귀신을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철수가 직접 레몬이한테 뭐를 하지는 않는데 자꾸 이상한 것들을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철수만 레몬이 옆에 붙어 다녔는데 지금은 약간 상한 음식에 파리가 꼬이듯이 온갖 게 우르르 붙어 다닌대요. 예를 들자면 어느 날부턴가 국적은 불문인데 온통 회색깔인 다 벗은 여자가 레몬이 팔에 붙어 다니는데 종종 그 손가락을 레몬이 관자놀이에 쑥 넣는데요. 예. 그러면 철수랑 그 회색 덩어리가 뒤에서 막 속닥속닥 하기도 하고 키득키득 레몬이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낄낄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레몬이가 머리를 되게 아파한대요. 두통이 되게 심하다고 하면서 진통제를 막 한 움큼씩 먹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약간 히스패닉계인데 머리가 다 까진 어린 남자아이가 뒤에서 레몬이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한 움큼 짚고 방방 찐대요. 그러면 방방거릴 때마다 레몬이 목이 뒤로 확확 넘어간대요. 옆에서 야 너 왜 그래? 이러면은 나 목에 힘이 풀려서 자꾸 힘이 풀려 막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레몬이가 진통제랑 수면유도제 이런 걸로 약간 절여져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좀 몽롱했던 애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예. 그런 식으로 레몬이한테 어떤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만한 행동을 하는 귀신들이 많이 붙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좀 철수가 사주하듯이 귀신을 부리듯이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연수가 철수를 처음을 본 게 벌써 몇 달이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몬이 옆에 붙어 다닌 지도 그만큼이 된 거고 사실 레몬이가 철수를 처음 알게 됐고 한국에 가서 그런 일련의 일들을 겪었던 얘기를 연수한테밖에 안 했나 보더라고요.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안 했나 봐요. 근데 사실 뭐 주변에서 너 괜찮냐? 야 너 요즘 왜 그래? 너 이상해?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할 법한데 레몬이가 조금 복잡한 가정사가 있어서 가족은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도 가까운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이상하게 그냥 무조건 피한대요, 레몬이를. 뭐 얘기를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중에 연수가 유일하게 집까지 쫓아가서 괜찮냐고 물어봐줬고 얘기도 다 들어주고 그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해줬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회사로부터 휴직 권유를 받고 며칠 뒤에 레몬이가 연수한테 자기가 공항으로 갈 테니까 퇴근하고 잠깐만 얘기할 수 있겠냐고 하더래요. 그때까지는 연수가 이렇게 막 내키지가 않았대요. 근데 알겠다고 하면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레몬이 말이 사실 본인도 본인 생각에 자기가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아무도 나한테 말도 안 걸고 맨날 몸이 아프고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상관없어. 나한테는 철수가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넘겼는데 이제는 그 철수도 좀 버겁게 느껴진다고 했대요. 왜냐하면 이 철수가 가면 갈수록 좀 무리한 요구 같은 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둘이 서로 목소리를 못 듣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둘이 바디랭귀지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꿈에서 철수가 자기 손목을 막 행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레몬이가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러고 말렸는데 철수가 레몬이를 막 가리키면서 손목 행동을 계속 반복하더래요. 그래서 레몬이도 이게 뭔가 싶다가 혹시나 싶어서 자기 손목을 행동을 해보니까 철수가 고개를 막 미친 듯이 끄덕이면서 좋다고 했대요. 그리고 잠에서 깨면 정신도 없고 좀 몽롱한 채로 그냥 손목도 한번 보고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을 한 거는 진작에 했고 꿈에서 관계도 맺고 그러는데 이제는 철수랑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고 무섭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자기를 미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얘기를 아는 사람이 연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랑 얘기도 안 해주려고 하고 같이 있으려고도 안 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막 울더래요. 연수가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일을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애가 잘못되겠다 싶은 거죠. 진짜 뭐 솔직히 더 가서 나중에 더 힘들어져서 잘못된 선택이라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고작 하루에 둘이 5시간 같이 일을 할 때도 철수가 그렇게 레몬이 옆에서 하던 그런 가짜는 행동들이 아무도 안 볼 때, 집에 있을 때, 휴일에 이럴 때는 오죽했을까? 애한테 도대체 무슨 짓들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화딱지가 진짜 나더래요. 저번에 연수가 레몬이 집에서 하루 자면서 철수랑 연수랑 약간 신경전 아닌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그날 이후로 일할 때 연수가 레몬이 가까이에 가면 철수는 더 멀리 떨어지더래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연수가 기가 좀 세니까 그 기에 놀려가지고 좀 멀찍이 도망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말도 안 통하고 이러니까. 가만 보니까 레몬이가 휴직도 했겠다.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잘 텐데 이렇게 두면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수가 레몬아, 나는 너 미친 사람으로 안 보고 네가 얼마나 힘들지 가늠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 내가 뭐 자세한 설명을 못 해주는 거는 네가 이해를 해주길 바라고 너만 괜찮으면 간단하게 좀 짐을 꾸려서 한동안 우리 집에 와서 좀 지내보는 게 어때? 집에 혼자 있어봤자 너 뭐 하겠냐. 그 망할 남자친구나 만나러 잠만 잘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좀 같이 지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레몬이가 스스로 연수를 그렇게 찾아와서 막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레몬이 본인도 어느 정도 좀 철수한테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상태일 거라고 연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다행히게도 레몬이도 좋다고 했대요. 저 멀리서 철수가 연수랑 레몬이가 얘기하는 거를 지켜보는데 표정이나 내뿜는 아우라가 그렇게 표독스러울 수가 없대요. 근데 그래도 연수는 무섭지는 않았대요. 왜냐면 연수는 100개 이상의 국제 항공사들하고 비행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셀 수 없는 많은 인종이 돌아다니는 이 국제공항에서 진짜 400인승 비행기에 해를 가하는 존재도 본 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 정도는 좀 가소로운 거죠. 집까지 이렇게 째려봤자지 뭐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이었대요. 그 길로 계속 연수가 레몬이랑 동행을 했다더라고요. 같이 레몬이 집에 가서 짐도 꾸리고 또 같이 택시 타고 연수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연수네 집 건물 안까지만 해도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어도 철수가 불러모은 듯한 그런 우글거리는 귀신들도 쫄래쫄래 쫓아 들어오더니 막상 연수 집 호수 앞에 딱 도착을 하니까 더 이상 가까이에 오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집 문을 열고 레몬이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철수가 얘 데리고 어디 가냐? 거기를 왜 들어가냐? 얘 냅두고 너 혼자 들어가 이러더래요. 근데 연수는 역시나 무시를 하고 레몬이랑 같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쾅 닫아버렸대요. 근데 문을 닫는 중간에 철수가 야! 아이씨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시끄럽다는 생각만 했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잠깐 생각이 든 게 연수네 집안에 정말 신줄이 없는 게 맞나? 이게 신줄이 없더라도 적어도 좀 조상 중에 어떤 빌던 분이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집에 귀신이 못 들어간다니까 이거는 뭔가 이게 보호막 같은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연수가 사실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딸내미가 말도 없이 한밤중에 친구를 데려오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좀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레몬이를 손님방에 안내를 해주고 짐 좀 풀라고 하고 연수는 부모님 옆으로 갔대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한 거죠. 부모님한테. 이 친구가 올해 초부터 해서 이런저런 일을 겪었는데 내가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기가 좀 힘들어서 말도 없이 데려왔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원체 연수 부모님이 연수 하는 일에 일절 태클을 안 걸으신대요. 학생 시절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장래희망이라든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거나 되게 고가의 물건을 사더라도 절대적으로 연수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연수도 이게 조건부 영안이 아니라 좀 절대적 영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좀 활동적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또 그런 모습은 연수 부모님한테는 특히 어머님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다 보니까 연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연수 어머님이 레몬이 사정을 듣고 그러셨대요.
네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는 일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린 지지한다. 근데 너도 알다시피 이 일은 좀 영적인 존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다 보니까 나는 이번 일로 네가 영적인 존재한테 이렇게 휘말리게 되는 계기가 될까봐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된다. 혹시 네가 영적인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레몬이라는 친구한테 붙어있는 그 남자 귀신하고도 접촉하지 않으면서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러셨대요. 그 사이에 저한테도 전화를 하게 되면서 저랑 연수랑 연수 부모님 이렇게 4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생각이 난 게 저번 시참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나라에도 한국의 무당 같은 역할을 하는 직업군이 있어요. 보통 점쟁이 또는 주술사라고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이게 국적도 물론 우리랑 다르고 뭔가 한국의 샤머니즘이랑은 좀 다르기야 하겠지만 이게 결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못 보더라도 뭐 어떤 비방이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네, 여기에 점쟁이들의 역할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서도 점사를 봐줘요. 근데 이 점사를 봐주는 도구들이 조금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타로로 점사를 봐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진짜 유리구슬 같은 걸로 보기도 하고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네들이 준비한 어떤 정해진 음식을 이렇게 걷는데요. 그 음식을 한 입 베어보라고 한 다음에 베어진 음식의 모양을 보고도 점사를 본다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각자 방식이. 근데 대체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뭐냐면 그 점사가 의뢰인의 과거나 현재보다는 좀 미래를 위주로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예언이라고 하죠. 아무튼 찾아가보기로 얘기가 됐고 근데 이왕 갈 거 용하다고 소문이 난 집에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저도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 집이 용한 집인지 좀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혹시 좀 잘 보는 점쟁이 아는 사람 없냐 이렇게 좀 물어보다가 제 직장 한참 상사이자 저한테는 약간 대모님 같은 분이 계세요. 60대 초반이신데 그분한테 한번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15년째 분기마다 점사를 보러 가는 집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하시면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진짜 용하긴 한가 봐요. 내년 중순까지 예약이 꽉 차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당장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 직장 상사분한테 좀 단골 SOS를 좀 쳐가지고 점쟁이분이 하루 영업 마감하시고 밤에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서 연수한테 나도 좀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점사를 보는지 어떤 얘기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라 뭐 맘대로 해 이래가지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제가 레몬이보다 한참 먼저 휴직을 했기 때문에 레몬이랑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였는데 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되게 건강해진 거예요. 약간 예전 모습도 살짝 보이고 그 진짜 레몬아 같던 그런 모습도 보이고 살도 조금 오르고 얼굴빛도 되게 밝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 이랬더니 처음 레몬이가 연순의 집에 와서 지내기 시작하고 점사를 보러 가기까지 한 몇 주 정도 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레몬이가 뭘 했냐? 연순의 집에서 잠만 잤대요. 근데 이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잠을 잔 게 아니고 진짜 오랜만에 아무 꿈 안 꾸고 푹 자는 거 있잖아요.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대요, 연순에서.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면 연수 어머님이 해주시는 집밥 먹고 한국 드라마 쫙 보고 또 자고 그렇게 몇 주를 보냈다더라고요. 근데 같은 시각에 연수는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연수가 집 밖에 들락날락 할 때 철수가 저 먼 발치에서 죽을 치고 기다리는데 네? 연수가 보일 때마다 아주 발악을 했다는 거예요. 레몬이 내놓으라고. 다 비틀어놨는데 네가 뭔데 채가냐. 레몬이는 나랑 있어야 행복하다. 걔는 나 없으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가뜩이나 몇 가닥 안 남았대요. 철수 머리카락이. 근데 그 안 남은 머리카락을 막 쥐어 뜯으면서 악을 쓰더래요. 물론 연수는 눈길도 안 주고 지나치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철수의 그 음침하고 은산한 그 기운이 막 이런 게 좀 줄어들더니 네? 전 보러 가는 날 레몬이랑 연수랑 같이 집 밖을 나왔는데 철수가 연수네 집 저 멀리 코너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레몬이가 지나가는 것도 모르더래요.
그렇게 그날 집 밖을 나왔고 저도 만나서 저희 셋은 늦은 밤 용하다는 점쟁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분은 타로로 점을 봐주시는 분이었어요. 되게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조 역할로 보이는 분이 차도 내주시고 쿠키도 주셨어요. 오손도손 앉아있는데 점쟁이분이 레모니를 딱 보시더라고요. 유심히 보시다가 너 때문에 친구들이 다 같이 왔구나. 고마운 친구들이네. 오래오래 함께할 소중한 친구들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 몇 장을 직접 뽑으세요. 저희한테 뽑으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직접 이렇게 뽑으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차게 팍 식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는 친구 복은 있는데 남자 복이 너무 없다. 야, 너는 이성을 곁에 두면 안 된다. 야 너는 결혼도 못하겠다. 이러면서 되게 매섭게 레모니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가 안 그래도 이 친구가 남자를 하나 잘못 만나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좀 도움을 주실 수 없겠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분이 연수를 이렇게 올려다보시면서 도움은 네가 줘야 될 것 같은데 하시더니 카드를 또 몇 개 뽑아요. 카드를 막 이렇게 보시더니 그 차게 식었던 얼굴이 다시 인자하게 이렇게 풀리면서 너무 좋은 친구를 둬서 너무 다행이다. 너희 둘 다 가까운 미래에는 행복하다고 나오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뭔 말인가 이러고 좀 갸우뚱하고 있는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너희 둘이 같이 살면 모든 게 해결돼. 둘이 룸메이트 하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년만 같이 살아. 그 이후로는 갈라서든지 계속 같이 살든지 상관없다고. 너희 둘이 상성이 너무 잘 맞는다. 하나는 얼음이고 하나는 햇살이야. 둘이 같이 살면 진짜 재밌게 잘 지낼 거야. 어차피 둘 다 이성은 못 만나. 둘 다 결혼도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속으로 유레카 했어요. 그냥 지난 날들을 좀 돌이켜보면 연수는 기가 세고 철수는 연수 곁에 못 오고 연수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 레모니 옆에 연수가 계속 같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철수도 레모니 곁에 못 오는 게 아니겠나. 근데 사실 그 점쟁이분이 철수에 대해서 막 언급하시진 않으셨거든요. 뭐 너한테 귀신이 붙었니, 뭐 퇴치를 해야 되니 이런 얘기는 일절 없었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문맥상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랑 레몬이랑 서로 꿈뻑꿈뻑 쳐다보고 점쟁이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너희 셋 미래 운세를 좀 봐주겠다고 하시면서 카드를 좀 뽑아보래요. 그래갖고 카드를 뽑았더니 너희 셋 다 근미래든 먼 미래든 불길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집을 나와서 제가 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너네 생각에는. 그랬더니 레몬이는 좀 우물쭈물하죠. 어떻게 먼저 얘기를 하겠어요. 같이 살자고. 자기 때문에. 연수도 나름대로 자기 생활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는 그런 원룸 같은 개념이 딱히 없어서 직구하는 게 친구들끼리 같이 동거하고 이게 엄청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정적이 좀 흐르다가 연수가 한숨을 푹 쉬면서 뭐 어떡해. 같이 살아야지. 근데 내가 얼음이고 얘가 햇살이면 둘이 뒤지게 안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런 장난 치는 애가 아닌데 레모니가 좀 긴장한 것 같으니까 풀어주려고 그랬나 봐요. 그제서야 레모니가 활짝 웃었어요. 너무 고맙다고. 연애는 꼭 갚겠다. 월세는 자기가 다 내겠다. 이러면서 저 연수가 너 방금 그 말 녹음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시덥잖은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그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진짜 금방 집을 구해가지고 동거를 시작했어요. 네, 원래 연수가 원래도 부모님한테서 독립을 할 생각이 있었다더라고요. 혹시 점쟁이 타로에 그런 것도 나온 게 아닌가 싶다면서 그 전에 틈틈이 집도 봐두고 이랬어가지고 좋은 매물을 금방 찾아서 레몬이랑 이사도 다 했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레몬이가 저랑 연수 부모님을 집들이를 하러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디퓨저 세트 하나 사들고 연수랑 레몬이의 새 집으로 집들이를 갔습니다. 거기서 저녁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연수가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는 거예요. 예. 연수는 철수도 철수지만 철수 엄마가 너무 괘씸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레모니가 연수네 와서 지내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철수 엄마가 레모니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대요. 이게 연수가 못 받게 해가지고 연락이 레몬이랑 닿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국제전화, 뭐 철수가 썼던 SNS 아니면 카톡 막 이런 플랫폼을 안 가리고 연락 좀 받아라. 할 얘기가 있다. 너 우리 아들 어떻게 했냐 이러면서 하루에도 막 수십 통 전화랑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모든 사단의 전말에는 철수 엄마가 연관이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서 정말 뭐 죽은 철수하고 레모니가 뭐 영혼 결혼식을 치렀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레모니가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는 분명하고 그 배후에는 철수 엄마가 어떻게든 연관이 되어 있을 테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리고 연약한 외국 애를 꼬셔다가 수상한 짓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짓거리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겪어야 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냐. 어느 부모나 자식을 이렇게 먼저 보낸 슬픔은 헤아릴 수가 없다지만 그렇다고 레모니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자기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좀 한숨을 돌리려는 애한테 또 뭐 때문에 연락을 그렇게 해대는지 안 들어봐도 알 것 같다. 그래서 철수 엄마한테 또 연락이 오면 니따 네가 좀 받아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연수가 받아서 쏘아 붙으면 저보다 더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친구기는 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연수가 한국어가 잘 안 돼요. 아하. 그래서 제대로 이 내용 전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보고 좀 통화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전화 받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좋겠냐 이러니까 그냥 자기가 해주는 말만 딱 전하고 끊으래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 아들 다 말라 비틀어졌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길 모퉁이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무릎에 얼굴 파묻고 떨고 있었다고. 지금은 어딨는지도 모르겠다.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은 여기서 외롭게 버려졌다. 당신이 아들 위한답시고 했던 행동 때문에 죄 없는 사람도 힘들고 당신 아들도 힘들고 부디 평생 후회하면서 살길 바란다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욕설은 한 점도 없는데 되게 독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 네, 걱정도 됐어요. 내가 이 얘기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혹시 나도 뭔가 이걸로 관여가 돼가지고 뭔가 피해를 입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애초에 지금까지 이 레모니하고 연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인데 무슨 일인들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선뜻 그래 내가 해볼게 이렇게 나서지는 못하고 좀 우물쭈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연수 어머님이 연수야 그런 거 함부로 그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받아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철수 엄마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자기가 레몬이랑 같이 있을 테니까 또 연락이 오면 자기 달라고 내가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연락이 안 와서 그렇게 헤어졌고 나중에 연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연락이 왔대요. 철수 엄마한테. 그래서 연수 어머님이 바로 받으셔가지고 연수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대요.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막 야! 내 아들이 왜? 내 아들이 왜? 이러더래요. 연수 어머님은 아휴 더 들을 것도 없다 이러고 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레모니는 모든 걸 완전히 새로 시작하게 됐대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SNS 계정도 다 삭제하고 새로 만들고 꿈속 남자친구한테 보여주려고 샀었던 약간 야식꾸리한 옷들도 다 버려버렸대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연수한테 조심스럽게 그러면 혹시 다 잘 됐어. 그래 잘 됐는데 철수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연수도 모르겠대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길 모퉁이에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레모니도 못 알아보던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철수 말고 레모니를 둘러쌀 만큼 그렇게 우글거리던 작고 큰 그런 귀신들도 이제는 안 보이고 레모니는 지금 온전히 레모니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아, 내가 레모니 옆에 있는 효과가 이 정도면 진작에 좀 붙어서 도와줄 걸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런 연수를 보는데 진짜 리스펙 소리가 절로 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자기는 뭐 영적인 거하고 뭐 대화하지 않고 엮일 수 없다 이러면서 막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좀 애가 차가운 거는 알았지만 좀 너무하다.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거하고 접촉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연수도 막상 이렇게 도와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는 레몬이랑 본 것까지 감행을 하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연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연수가 영적인 거한테 시달린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연수가 뭔가 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내공이 있어서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연수랑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도 되겠느냐라고만 물어봤었거든요. 어떤 백연 유튜브 채널에 가서 얘기한다는 말은 안 했었는데 예. 이 두 번째 얘기는 아무래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는 게 저도 편할 것 같아서 연수한테 돌비님 얘기를 했어요. 이런 네. 채널이 있고 사실 너하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 내가 너한테 이 채널을 소개하기가 좀 조심스러웠던 거는 너희 부모님의 바램대로 네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호기심이나 관심을 더 이상 가지지 않았으면 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네. 그런 이야기는 아무래도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채널에 와서 한번 쭉 둘러봐라. 네가 보는 세상을 똑같이 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면 너도 어떤 위로나 이런 심적 동질감 이런 거를 좀 느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하면서 예. 돌비님 채널을 막 이렇게 보여줬어요. 예. 세상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세계라고.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막 이런 느낌으로. 너무 혼자가 많고. 아니야. 네, 여기 해외 유튜브 채널은 막 무서운 얘기 소개하고 막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 비슷한 결은 사실 거의 찾기 좀 힘들어요. 그럴 수 네, 있죠. 그런 참 찾기가 힘들고 정말 한 가지 아쉬운 게 연수가 한국어가 잘 안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이해하는데 조금 애를 먹어서 예. 자기가 한국어가 진짜 완벽히 돼서 모든 얘기들을 100%다 이해를 했으면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다고 하면서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연수는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강한 친구니까 또 돌비님 채널에서 본인하고 비슷한 듯 다른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앞으로도 잘 헤쳐나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리따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이야기를 리따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또 리따님이 지금처럼 너무 잘 전달을 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리따님이 다시 오겠다는 그 느낌을 전달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요.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꼭 리따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리따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사이렌 소리라든지 이런 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리따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거긴 지금 몇 시예요? 여기는 3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오늘은 사이렌 소리 들릴까요? 궁금하네. 조금 불안한 게 여기 비가 와요. 예. 비 오는 날에는 좀 많이 들리는 편이라 조금 불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또 잡으러 오겠죠, 뭐.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 궁금해요. 오늘은 좀 현실 공포 쪽일 것 같아요. 오, 어떤 현실 공부인지 궁금하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리따요! 이번 이야기는 저희 사촌 여동생에게 일어났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사촌 동생이 17살,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겪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촌 동생 가족이 저한테는 작은 아빠, 숙모, 친척 오빠, 친척 동생 이렇게 4가족이었고 제가 그때 당시를 회상을 해봐도 동생이 자기 오빠랑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친척 동생이랑 친척 오빠는 나이 차이가 3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남매 사이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사이가 좋은 남매도 있고 원수처럼 맨날 싸우는 남매도 있고 할 텐데 이 집은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해야 된다고 할까? 근데 저는 외동이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각자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대요. 보통 아침, 점심은 뭐 가족마다 출근 시간, 학교 가는 시간 이런 게 좀 다르고 하니까 따로 먹을 수 있다고는 해도 학생이 있는 집에 저녁은 일반적인 집이면 좀 다 같이 저녁을 먹잖아요. 근데 오빠랑 같이 겸상을 안 한대요. 그래서 동생이 밥을 먹으러 식탁에 나오면 오빠가 안 나오고 오빠가 밥을 먹으러 나오면 동생이 안 나오고 약간 그런 사이였고 사실 동생이 초등학생 때까지는 둘 사이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대요. 근데 동생이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모님도 둘 사이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형제가 많지도 않고 딸랑 둘인데 잘 지내보라고 타일러도 보고 혼내도 보고 이런저런 반복들을 시도를 해보셨는데 한 살 한 살 학년이 올라가고 사춘기도 찾아오고 하면서 그런 부모님의 노력은 별로 도움이 안 됐대요.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국에 방문을 하면 그 동생 집에서 하루 이틀 묵고 그러기도 했는데 집 분위기가 얼음장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네 사이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보는 사람이 숨이 막힌다 그랬는데 사실 동생한테는 오빠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막 중학생이 됐을 무렵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겨서 오빠한테 쫄래쫄래 간 거예요. 당시에 오빠가 전교 1,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오빠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오빠가 친구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통화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하고 문 앞에 잠깐 서 있는데 통화 내용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막 야, 내 동생 진짜 개못생겼어. 같이 있으면 진짜 쪽팔려. 성격도 그지 같고 진짜 내 동생인 게 너무 창피해. 진짜 끔찍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오빠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동생이 그야말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오빠가 나를 저렇게 생각한다고? 이러면서 아니 사실 동생은 내심 자기 오빠가 자기 오빠인 거에 대해서 좀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었대요. 왜냐면 오빠가 공부도 그때 굉장히 잘했고 키도 엄청 훤칠하고 생긴 것도 멀끔해서 인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동생이 내가 동생인 게 왜 창피해? 내가 어때서? 뭐 이런 생각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씩씩거렸대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눈물도 찌끔찌끔 나더래요. 그때부터 오빠랑은 상종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오만정이 떨어진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끔찍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 이후로 둘 다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이제 동생은 17살 고등학생이 됐고 오빠는 20살 대학생이 됐대요. 오빠가 대학을 집이랑 되게 가까운 데 붙어가지고 따로 자취를 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때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고 동생은 그제서야 오빠랑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너무 좋았대요. 그냥 오빠라는 존재가 같은 집에 없다는 사실로도 숨통이 확 튀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동생네가 그때 살던 아파트에 한 5년 정도 살았을 때였고 그 왜 옛날 아파트 아시죠? 복도식 아파트 많이 등장하는 복도에 창이 나 있는 방이 있고 그 창도 불투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동생네 그 복도 쪽 방이 원래는 오빠 방이었대요. 근데 오빠가 군대를 갔으니까 또 그 방이 동생 방보다 좀 더 컸고 그랬다 보니까 작은 아빠를 쫄라가지고 방을 바꿨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던 오빠를 뒀다 보니까 부모님의 기대에 좀 더 부응을 하고자 열심히 공부를 하던 때였대요, 그때가. 그래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잠들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서실에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선잠에 들은 거예요. 선잠에 들었는데 창문 밖에서 찹찹찹 선명한 발소리 때문에 잠깐 잠에서 깼대요. 맨발로 바닥을 걸을 때 나는 소리, 그런 발소리가 났대요. 이 시간에 누가 지나가나 싶었는데 발소리가 복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다가 동생 방 창문 앞에 멈췄대요. 한동안 멈춰 있다가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소리가 옮겨가다가 또 동생 방 창문 앞에서 멈추고 이거를 몇 번 반복하더래요. 그래서 잠결에 들은 거라서 동생이 나 또 가위 눌렸구나 싶었대요. 사실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가위도 되게 자주 눌리고 외가 쪽에 무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갖고 귀신이나 뭐 영적인 존재를 되게 강하게 믿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겁도 되게 많고 나도 언젠가는 귀신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날 한 가지 평소 눌리던 가위랑은 조금 다르다고 느낀 게 평소에는 가위에 눌리면 몸이 그냥 안 움직여지고 누워있는 자기 자신이 보이거나 뭐 주변이 보이거나 그냥 그 정도였는데 무슨 소리를 듣는다든지 귀신의 형체가 나온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맨발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꿈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그냥 졸리니까 다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역시나 새벽에 그날은 동생이 아직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보통 늦은 밤에 방에 스탠드 하나 켜놓고 공부를 하고는 했는데 그러다 보면 방이 어둡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창문 너머 복도 벽 쪽에서 스스스
슥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창문 쪽을 이렇게 보니까 복도에 센서등이 켜져 있었대요. 근데 동생도 조금 의아한 게 자기가 매일같이 새벽까지 공부를 해도 평소에는 밤 12시가 넘어가거나 하면은 복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센서등이 켜져 있으니까 누가 있나? 이러고 창문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데 창문 아래쪽에서부터 사람같이 보이는 정수리부터 목까지 있는 실루엣이 천천히 올라오더래요. 근데 그런 실루엣이 나오려면 동생 방 창문 너머에 복도 벽에 딱 붙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실루엣이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보통 멀쩡한 상태에서도 가위가 눌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 저거 귀신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특히 자기가 평소에 걱정을 하던 부분이 실현이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손발이 덜덜 떨렸던 거죠. 저는 이 얘기 듣고 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한 게 이 새벽에 모르는 사람 집 창문에 딱 붙어서 그 방안을 쳐다보고 있었던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더 소름이 끼치잖아요. 당연히 동생도 저거는 귀신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한동안 얼어붙어 있는데 그 창문 너머 실루엣 쪽에서 너는 좋겠다, 부럽다, 괴롭힐 거야 이렇게 속닥속닥 거리더래요. 근데 그 소리가 좀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였대요. 동생이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부모님한테 달려간 거예요. 방금 귀신 봤다. 여자아이 귀신을 봤다. 이러면서 막 우니까 부모님은 달래주시죠. 네가 요새 피곤해서 그래. 막 허해져서 그래. 이러고 쉬엄쉬엄 해라.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자자. 그냥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날은 그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자고 약간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또 공부한다고 잠을 얼마 못 자던 애가 밤이 되면은 또 뭐를 보게 될까봐 은근히 신경이 쓰이고 근데 또 그때 고등학생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 하루 목표치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만큼은 매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강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점점 몰골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동생이. 그리고 또 일주일쯤이 지났을 무렵에 동생이 방에서 자고 있었대요. 근데 또 복도 쪽에서 찹찹찹 발소리가 들렸대요. 얼마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그 발소리였대요. 근데 그 소리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동생 방 창문 앞에 섰대요. 동생은 최근에 겪은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짝 긴장이 되더래요. 이번에 또 뭐지? 또 귀신인가? 하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동생이 표현을 하기를 되게 높고 갈라지는 목소리랑 되게 낮은 목소리가 번갈아가면서 창문 앞에서 대화를 했대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해준 거를 조금 따라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웃기도 하다가 이상한 소리로 대화도 하다가 그런 소리를 동생이 듣고 있다 그대로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몸이 좀 긴장하고 있던 상태에서 기절을 하다 보니까 침대에다가 실내를 한 거예요. 지린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다음날 숙모가 깨우러 왔는데 애가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겨우겨우 깨워갖고 들춰보니까 다 보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을. 그래서 숙모가 진짜 놀라가지고 야, 너 요즘에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니까 동생이 서러워가지고 아니 내가 귀신 봤다고 하지 않았냐, 나 어제 또 이상한 거 들었다고, 요즘 진짜 이상하다, 복도 벽에 창문 쪽에서 자꾸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우니까 숙모가 그제서야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신 거죠. 이거 애가 피곤해서 헛것 보이는 게 아닌가 보구나 이러고 그 숙모 쪽 집안에 무속인이 계세요. 근데 그날 학교에 전화해서 애가 아파서 오늘 학교에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하시고 동생을 데리고 그 외가 쪽 무속인 분을 찾아가셨나 봐요. 그분이 동생을 한참 봤는데 뭐 없대요. 동생한테 뭐 이상한 게 붙어 있다거나 그런 게 없는데 주변에 좀 음산한 기운이 있다. 동생 자체가 음산한 거는 아니고 동생 가까이에 음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지? 이러셨대요. 너 최근에 사귄 친구 있어? 아니면은 갑자기 알게 돼서 자주 만나는 지인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동생이 그런 거 없는데요? 이러니까 이상하다 하시면서 잘 모르겠다고 하셨대요. 아무튼 너한테 뭐가 붙어있거나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부정 몇 개 써줄 테니까 좀 한동안 지니고 다니라고 하셨대요. 동생은 근데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하니까 은근히 안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또 며칠이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부적받아 온 이후로는 별일이 안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날은 군대 있던 친척 오빠가 휴가를 나온 거예요.
오랜만에 오빠도 왔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저녁으로 외식을 하자고 하셨대요. 동생이 안 간다고 했다더라고요. 요새 신경 쓴다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나는 할 것도 많은데 그냥 집에 있을래 이러면서 셋이 가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편안한 마음으로 책상 머리맡에 받아온 부적을 이렇게 정갈하게 올려놓고 부모님이랑 오빠는 외식을 하러 가서 부모님만 몇 시간 뒤에 돌아오셨대요. 오빠는 오랜만에 휴가 나왔으니까 뭐 친구들 만나서 늦게 온다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동생은 오빠 일은 딱히 신경 잘 안 썼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밤 늦게까지 방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돼서 슬 자볼까 하고 정리를 하려는데 복도 쪽에서 센서등이 탁 켜지면서 쓱쓱 하고 기어다니는 소리가 났대요. 저번에 들었던 것처럼. 동생이 얼어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적이 있으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릴 줄 알았는데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당황을 했대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창문 쪽에 시선이 갔는데 손바닥 실루엣이 이렇게 쑥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몇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더니 이번에는 식칼 같은 걸 들고 있는 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이제는 식칼을 보고는 저 존재가 이제 나한테 해를 끼치려나 보다. 이거는 나한테 뭔가 경고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책상 앞에서 또 기절을 했다더라고요. 다음날에 숙모가 동생을 깨우려고 방에 와보니까 이번에는 애가 책상 옆에 쓰러져 있고 막 이러니까 또 놀라셔가지고 애를 깨워서 거실 소파에 좀 앉혀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동생은 넋이 나가가지고 중얼중얼 했대요. 나를 죽일 것 같아. 다음번에 진짜 나를 죽일 것 같아. 막 이러고 중얼중얼 거리니까 숙모가 학교에 또 애가 못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외가 쪽 무속인분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아니 내 딸한테 진짜 별일 없는 거 맞냐. 애가 약간 일주일 주기로 이상한 걸 보고 맨날 절도를 한다. 아니 이거 진짜 뭐 없는 거 맞냐고 막 이렇게 따지셨대요. 근데 동생이 소파에 앉아갖고 넋이 나간 채로 있는데 오빠가 방에서 나오더래요. 술 먹고 새벽에 나왔나 보더라고요. 근데 소파로 와가지고 몇 년 만에 동생 옆에 앉았대요, 오빠가. 그리고 동생한테 말을 걸었대요. 야, 너 꼬라지가 왜 그러냐? 잠 못 잤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근데 동생은 최근에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자기가 막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무섭고 막 시달리고 있는지 오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비꼬듯이 말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확 났대요. 그래서 이제 신경질적으로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러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오빠가 그랬대요. 너 어제 새벽에 복도 창문에서 뭐 봤냐? 그래서 못 잤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엄마한테 들었어? 나 요즘 뭐 보이는 거? 이랬더니 오빠가 그거 진짜 뭐 이러면서 진짜 미친 X 아니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갸우뚱한 거죠. 오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자기 보고 X라고 하는 건지.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여기 우리 집 옆 집에 못 보던 사람 있던데 새로 이사 온 사람이냐고 하면서 자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무슨 동영상 하나를 틀어서 동생이랑 숙모한테 보여줬대요. 사실 그 무렵에 동생네 집이 12층인가 그랬는데 같은 층에 새로 이사 온 가족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들이 이사가 끝나고 나서 주변에 떡을 좀 돌리셨나 봐요. 저녁에 누가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동생이 문을 열어주니까 그 새로 이사 온 그 집 사람들이더래요. 30대 부부였대요. 근데 여자분이 안녕 학생 부모님 계셔? 이래가지고 동생이 부모님을 불러서 문 앞에서 다 같이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동생이 부모님 계시고 저희 아빠예요 엄마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30대 부부 중에 아내분이 이렇게 뒤를 쳐다보면서 자녀분은 따님 하나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숙모가 아니요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근데 아니요 하는데 동생이 그냥 장난친다고 말을 탁 채가면서 맞아요 저 외동딸이에요 이랬대요. 근데 숙모가 속으로 에휴 저거 또 저러네 저거 에휴 오빠가 그렇게 싫까 이러면서 그냥 아들은 군대에 가 있기도 하고 그냥 따로 정정하진 않으셨대요. 그냥 그러고 만 거예요. 근데 동생이 보기에 그 아내분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왜냐면 처음에 인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좀 평범해 보였는데 동생이 외동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엄청 인위적으로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딸 하나시구나. 너무 예쁘네요. 고등학생? 사실 저도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딸이거든요. 너무 설레요. 막 이러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동생을 빤히 쳐다보더래요.
근데 숙모나 작은 아빠는 뭐 이상한 느낌은 못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숙모가 어머 공주님이 있구나 뱃속에 몇 주째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숙모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동생한테 시선을 고정을 시키고 계속 학생 너무 예쁘게 생겼다. 저도 아기가 딸이거든요. 학생 너무 예쁘네. 이런 말만 반복했대요. 동생이 좀 기분이 이상해져가지고 숙모 옷자락을 좀 땡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숙모가 네, 뭐, 떡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뭐, 이사 잘 오셨고, 그래, 뭐, 홀몸도 아니신데, 도움 필요하시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오세요. 이러면서 그 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대요. 근데 동생이 보기에 여자분이 배도 하나도 안 나오고, 임신한 것 같지 않았는데, 아기가 딸이라고 하니까 좀 의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숙모한테, 엄마 근데 저 사람 임신한 거 맞아? 엄청 날씬하던데? 이러니까 숙모가, 그러게, 내가 보기에도 배가 하나도 안 나와 보이긴 했는데, 근데 첫 임신이고 또 여자아이고 하면은 배가 많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더라 막 이러시더래요. 근데 동생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아직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던 일화가 있었다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칼을 든 손을 본 날 밤에 오빠는 부모님이랑 외식하고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을 좀 먹고 새벽 2시쯤에 아파트로 다시 들어왔대요. 근데 오빠가 12층으로 올라오고 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안 되는데 비상계단 쪽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대요. 담배를 막 피고 있는데 복도 저쪽에서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려가지고 흠칫하고 본 거예요. 왜냐면은 비상계단에서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을 다른 주민이 좀 보면은 껄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순간 몸을 뒤쪽으로 확 숨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있나 없나 싶어서 다시 아까 그 소리가 나던 쪽을 봤는데 자기네 집 옆집에서 어떤 여자가 맨발로 조심히 나오더니 주변을 두리번 보더래요. 근데 아무도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갑자기 무릎을 팍 꿇고 엎드려가지고 아직 걸음마 못 된 아기가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는 포즈로 동생네 집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무슨 보자기 같은 거를 등에 둘러매고 뭐를 한 가지 이렇게 가지고 가더래요. 그때는 뭘 가지고 가는지 몰랐는데 일단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 좀 기괴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기어갔고 동생 방 복도 쪽 창문에 가까워져서는 창문 밑 복도 벽에 딱 붙어서 창문 위로 양손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더래요. 한참을 그러다가 등에 맨 보자기에서 뭐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는데 칼 2자루를 꺼내가지고 양손에다가 이렇게 잡고 또 창문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다가 또 날 끝으로 창문을 이렇게 톡톡 두드리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그 복도 센서등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해가지고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이 잘 보였대요. 근데 그 여자가 중간중간에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꾹 참더래요. 너무 재밌어 죽겠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웃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그 광경을 보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싶어서 급하게 핸드폰을 들어서 몰래 촬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칼을 들고 있기도 했고 오빠가 그때 술도 먹었어서 당장 저 사람한테 다가가면은 자기도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 그날은 그 여자가 다시 옆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도 자기 집에 들어가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동생이 막 책상 앞에 기절해 있었다고 하고 엄마는 막 이리저리 전화하고 막 이러니까 동생한테 와서 자기가 본 거를 동생도 본 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본 거였고 동생이 하는 말이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 거의 한 달 정도를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이상한 걸 보고 듣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자기는 퍼즐이 맞춰진 거죠. 아, 그 옆집에 어떤 여자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나 보다. 근데 동생이랑 숙모랑 오빠가 보여준 그 동영상을 보는데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여자가 한 달 전쯤에 새로 이사 와서 떡을 돌리던 그 집 아내분이었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숙모가 놀라서 어머머 저 여자가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우리 집 복도 아니야? 이러면서 동생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동생이 소름이 끼쳤던 거는 자기는 차라리 자기가 보고 들린 게 어떤 영적인 존재면은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 집에서 지금 5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게 그 부부가 이사 오고 나서부터 시작이 된 것도 기억이 난 거예요, 시기상.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이도 없었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이게 사람인 거를 못 알아챘을까. 근데 보니까 동생이 너무 극도의 공포심, 불안 이런 게 섞인 상태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 보니까 자기가 귀신이라고 믿고 보니까 귀신같이 보였던 것 같대요. 근데 숙모가 이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저 여자는 우리가 막 힘든 일 있으면 찾아오라고 덕담도 해주고 이사 잘 왔다고 환영도 그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 딸한테 무슨 앙심이 있어서 저런 짓을 하냐 이러면서 오빠랑 같이 옆집으로 가셨대요. 동생은 아무래도 아직 직접 마주치기는 좀 무섭다 보니까 같이 못 가고 숙모랑 오빠랑 둘이서 가서 초인종을 막 누르고 문을 막 두들겼대요. 그래서 숙모가 여봐요 애기 엄마 나 여기 몇 호 사람인데 좀 나와봐요. 아니 나 아주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빨리 나와봐요 이러셨대요. 근데 한참을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가 조금 있다가 남편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하시면서 숙모가 막 이렇게 따진 거예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이거 봐라 우리 동영상 다 찍었다. 당신 와이프가 지금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밤마다 싸우자 내 딸 방 앞에서 이상한 짓 해가지고 애가 맨날 기절하고 난리도 아닌데 당신 와이프 지금 어딨냐고 당장 나오라고 해요 이러면서 난리를 치신 거예요. 했더니 그 남편분이 갑자기 무릎을 팍 꿇으시고 싹싹 비시더래요.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와이프가 몇 년 전에 딸아이를 유산을 하고 나서 사람이 좀 아프다고 정신과도 가보고 뭐 치료도 받고 했는데 차도가 없다. 그냥 아주머니 그냥 아이 잃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용서를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싹싹 빌더래요. 숙모도 오빠도 말이 턱 막힌 거예요. 이 남편분이 뭐 자기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단속을 하고 그동안 패기쳐서 너무 죄송하고 뭐 제가 금전적인 보상은 얼마든지 해드리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막 이러니까 숙모도 오빠도 말이 좀 막혀가지고 일단 그 자리에서는 아예 뭐 그럼 안 그러게 잘 좀 보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면서 다시 돌아왔대요 집으로. 근데 동생도 방에서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뭐 어떡해요. 아이 잃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는데 좀 난감하더래요. 뭐 이게 사실 어떻게 소송감도 아니고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확실한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 이 동생이 방을 원래 쓰던 방으로 옮기면 1차적인 해결은 되는 거였거든요. 사실 네. 이게 근본적인 뭐 방법으로는 그 여자분이 뭐 치료를 받으시던지 뭐 그런 거였겠지만 일단 당장 동생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복도쪽 방이 아닌 방에서 생활을 하거나 하면은 그 여자가 뭐 그런 장난을 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동생이 다시 그 집 안쪽에 있는 원래 쓰던 방으로 방을 옮겼다고 하고요. 그 일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거나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동생이 그곳에서 대학 입학할 때까지 계속 살다가 다른 지방으로 대학이 돼서 자취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아무래도 같은 층에 살고 하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웃이니까. 그러면은 그 여자분이 동생을 처음 떡 돌리고 인사하러 왔을 때처럼 동생을 마주치면은 그렇게 동생을 빤히 쳐다보면서 학생 너무 예쁘네. 내가 미안해요. 이제 안 그럴게요. 너무 예쁘다. 마주칠 때마다 이러더래요. 아주 기분이 너무 나쁘고 소름 끼치는 사람이었다면서 이 얘기를 들려줬었고 근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왜 하필 동생 집에 와서 그랬을까? 다른 집들도 많은데 거기가 복도를 쫙 보면 호수가 막 10개는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가 야 근데 네 방 창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그런 짓을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나머지 날들은 다른 호수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그 생각은 못 해봤네?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여자가 창문 너머로 말을 했던 것 중에 부럽다고 했거든요. 동생 보고. 너는 좋겠다, 부럽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다 보니까 아마도 그냥 이거는 동생 피셜. 아마도 자기 딸도 아이를 잃지 않고 세상에 태어났으면 동생처럼 예쁜 여학생이 돼서 공부도 하고 그럴 텐데 그게 부러웠던 게 아닐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사건으로 풀리게 된 의문점이 더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친척 오빠가 했던 행동이 그 사건을 풀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도 조금 오빠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졌었나 봐요. 동생이 오빠한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대요. 뭐 이번에 도와줘서 고맙고 근데 오빠 옛날에 나 중학교 때 친구랑 전화하면서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험담을 했었었냐
듣다 다 들었는데 내 동생인 게 창피하고 끔찍하고 그런 얘기 듣고 나서 나도 오빠한테 오만정이 털려서 여태껏 담 쌓고 산 거다. 진짜로 내가 그렇게 오빠한테 끔찍한 동생이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오빠가 뭔 소리 하냐고 도대체. 그때 자기가 친구한테 그렇게 말을 했던 거는 한날 소위 학교에서 좀 일진이라고 불리던 오빠 친구가 오빠랑 놀려고 오빠 집에 왔는데 동생을 본 거예요. 인사도 하고 했겠죠? 근데 그 일진 친구가 동생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네 동생 예쁘다? 소개시켜줘. 나 여친 시켜줘. 이렇게 했대요. 근데 오빠는 나름대로 동생이 공부 욕심도 좀 있는 애고 그리고 자기 친구가 그렇게 모험적인 친구는 아니었다 보니까 소개시켜주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나 안 좋은 소리를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내뱉은 건데 그걸 하필 동생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 절대 끔찍하게 생각 안 하고 부끄럽게도 생각 안 한다. 오히려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견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가 뭔가 언젠가부터 나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길래 아, 얘가 사춘기인가 보다 하고 나도 너한테 그냥 맞춰준 거지. 그랬대요. 사소한 오해로 두 사람이 한 3, 4년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일을 계기로 지금은 사이가 아주 돈독해져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근데 진짜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동생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섬뜩했겠다. 진짜 무서웠대요. 그래도 진짜.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다. 아니, 동생이 담력이 없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침대에 지렸다는 얘기를 듣고 얼만큼 얘가 무서웠을까 예. 가늠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무서운 걸로 지르지 않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예. 아무리 어리고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뭐 어려봤자. 근데 뭔가 이 신체는 거의 성인과 가까운 때 비슷한데 그렇게 신뢰를 할 정도로 무서웠다는 건 정말 무서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섬뜩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오늘 리따님께서 아까 그거 따라하실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와, 잘 됐는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동생이 따라했을 땐 더 무서웠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잘 따라하실 줄은 그리고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리따님이 역시 진짜 스토리텔링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듣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이야기 있으시면 꼭 찾아와 주세요. 약속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자, 리따님께서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근데 이 일을 내가 직접 겪으면 더 섬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리따님의 이야기도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